반갑습니다. 주식탐구생활 전재인입니다. 이 영상을 녹화한 날짜는 2014년 1월 27일 토요일자고요. 이번 시간에는 SK하이닉스가 4분기 흑자전환 발표에도 오히려 주가는 조정을 보이는 모습인데요. 오늘은 이 내용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황을 좀 살펴보면 미국의 4분기 GDP가 발표됐는데요. 무려 시장의 예상치를 뛰어넘는 3.3%가 나왔습니다. 대단히 뜨거운 시장을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4분기 높은 GDP 성장률이 발표되면서 시장은 3월 금리 인하 기대론이 점점 더 약해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도 우리 시간으로 금요일 밤 12월 PC 물가지수가 발표된데요. 예상치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나와서 나름대로 희망의 불씨는 좀 살렸어요. 자, 개인 소득 같은 경우는 11월 대비해서 조금 감소했습니다. 0.3% 증가로 나타났고요. 다만 개인 소비 지출이 상당히 큰 폭으로 상승했어요. 0.7% 증가가 나왔습니다. 요게 문제가 좀 단기적으로는 될 수 있었어요. 그리고 PC 물가지수의 헤드라인 수치가 마이너스 0.1에서 0.2로 증가하고 또 근원 PC도 0.1에서 0.2로 증가하면서 아쉬운 부분을 좀 남겼죠. 그럼에도 시장은 계속 긍정적인 부분을 해석하려고 한다 그랬잖아요. 그 부분이 연간 기준으로 헤드라인 수치가 2.6으로 동일했고 근원 PC 같은 경우는 3.2에서 드디어 2%대로 떨어졌다는 겁니다. 2.9를 찍어서 이걸 더 부각시키려고 하는 노력을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페드워치의 3월 금리 전망을 살펴보면 지난주에 이미 금리가 역전되었는데 그 역전에서 추세를 빠르게 붙이지 않았고 아직도 간보기는 하고 있습니다. 일단 역전됐다는 것은 부담스럽지만 높은 GDP 성장률과 12월 달 강한 개인 소비 지출에도 불구하고 이 추세가 더 크게 벌어지진 않았어요. 아직까지는 간보기를 좀 하고 있다는 거고요. 자, 10년 만기 미 국채금리. 자, 최근에 3월 금리 인하 기대감이 후퇴되면서 기술적 반등을 꾸준히 하고 있지만 다 기술적 자리에 가면 조금 흔들렸다가 뭐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 수도 있지만 기술적 자리에서는 흔들리게 될 거고, 그리고 이제 금리 인상은 제로에 가깝기 때문에 다시 이 자리에 가기는 쉽지 않을 거라 그랬어요. 다 기술적으로 반등했다가 조정 보이는 모습을 보일 텐데 다음 주에 미국의 분기 채권 발행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국채 발행 수준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전망될지 이 부분이 이제 부담이 되니까 금리가 슬금슬금 올라오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뭐 충분히 시장에서 소화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있습니다. 자, 오히려 생각지 않았던 이 후티 반군에 대한 반격 이런 것들이 계속되면서 미 군함 향해서 미사일도 발사했고 유도선도 공격했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예상보다 장기화되면 이게 또 유가가 어떻게 출렁일지 모른다는 거죠. 최근에 WTI 가격 보면 쌍바닥 만들고 기술적 반등을 더 확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술적 자리에서 좀 흔들림이 나오겠지만 지속적으로 설명드렸듯이 이 유가 시장은 세력들의 재료 해석에 따라서 수급이 갑자기 쏠리는 현상을 보인다 그랬잖아요. 지난번 이런 모습이죠. 순식간에 두 달 동안에 70불대에서 90불대까지 가고 또 순식간에 90불대에서 70불대까지 원위치하는 이런 모습들이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어요. 유가 시장에서는. 자, 나스닥 지수. 최근에 테슬라가 올해 실적 전망이 좋지 않게 예견되면서 급락이 나왔고 오늘 새벽에는 인텔이 또 급락했죠. 그래서 부담을 안았는데 조정폭은 크지 않았어요. 다음 주에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 애플 줄줄이 지금 실적 발표를 예고하고 있어서 기술적 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빅테크 종목들이 향후의 전망이 중요하겠죠. 향후 종목이 좋으면 기술적 조정 후에도 바로 좋은 모습을 보이겠지만 향후 전망이 좀 불확실하면 조정폭은 좀 커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기술적 조정으로 봐야 되겠죠. 지금 분위기는. 자,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환율이 달러 강세 속에서 계속 부담을 받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1350원대 진입하니까 기술적 저항받고 방향성을 모색 중이에요. 그런데 올해 만약에 우리 채권 시장에서 국채 발행이 증가하게 되고 수급 부담을 안으면 환율엔 계속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을 꾸준히 추적을 해봐야 될 거예요. 더군다나 고객 예탁금이 급증했다가 급감하면서 50조를 회복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50조가 지금 회복이 안 되고 있어요. 다시 50조 이상으로 좀 올라와 줘야 시장 수급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계속 누적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도 코스피 지수가 너무 빠른 시간에 급락하니까 기술적 반등을 좀 했었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급락 이후에 기술적 반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요일장의 기술적 반등은 2차 전지주들이 너무 낙폭과대해서 기술적 반등한 거기 때문에 추세 반전을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이미 테슬라도 24년도 실적이 좋지 않을 거라고 예견을 했고, 올해 대선이 있잖아요. 트럼프의 인기가 계속 높아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2차 전지주에는 재료상 악재가 계속 누적이 되는 거니까 기술적 반등에 초점을 맞춰야 되겠죠. 그러면 오늘 주제인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하이닉스가 4분기 흑자 전환했다는 소식을 전했어요. 그럼에도 주가는 좋지 않았습니다. 미리 선반영됐다 이런 분위기도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는 해석이 양쪽으로 갈리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샘 알트만이 방한을 해서 삼성과 SK 관계자들을 만났는데, SK가 지금 악재라고 얘기하는 쪽은 그동안 이제 HBM 시장이 거의 독점하다시피 했잖아요, SK가. 그런데 삼성이 이것을 뺏어가면 SK 실적이 좋지 않을 거다, 이런 부담을 얘기하는 거고, 반대쪽은 삼성이 아직까지도 HBM 쪽은 수율이 안 나온다, 시간이 필요할 거고 그 시간 안에 충분히 SK가 대응이 가능해서 계속 선두주자의 자리가 유지될 거다, 이런 부분입니다. 각자 판단을 하시겠지만 천재인 개인적 생각은 최소한 올해까지는 SK가 그 독점적 지위를 유지할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자, 하이닉스가 실적 발표하면서 자체적으로 시장 전망을 했는데, D램 수요는 올해 전년 대비해서 10% 중후반대 성장이 예상되고, 낸드도 전년 대비해서 10% 중후반대로 성장하면서 낸드가 많이 회복될 거다, 이런 전망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PC, 모바일, 서버 모두 다 AI예요. 그러니까 AI가 시장을 주도한다는 것은 이미 대세가 된 거죠. 다시 한번 확인이 된 겁니다, 올해도. 하지만 1분기가 D램 출하량이 감소할 거다. 10% 중반의 감소가 예상이 돼요. 근데 이 감소는 HBM이라든지 DDR5 같은 고사양이 아니라 저사양 쪽, 이쪽을 지금 예견하고 있습니다. 그 낸드는 오히려 한 자리 숫자지만 어쨌든 간에 QoQ 증가가 예상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낸드가 회복세를 보이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시장의 최고 관심인 AI 반도체 쪽은 HBM3 계속해서 고객사의 요구 조건에 맞추기 위해서 가고 있고, 차세대 제품 HBM4 개발도 계속 본격화한다. 시장에선 2025년까지도 하이닉스가 이 주의를 유지할 거다 하지만 그건 가봐야 되는 거니까 그때까지는 생각하지 않더라도 올해 말까지는 충분히 그 주의가 유지된다. 그러면 조정 나오면 어쨌든 간에 기회가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고사양 반도체 이쪽도 상당히 선전을 하고 있고요. 자, 유안타증권이 하이닉스에 대한 실적 전망치를 내놨는데, 여러분도 유안타증권 보고서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분기 실적 매출이 전년 대비해서 증가하지만 D램이 감소합니다. 그렇죠? 저사양 D램이 부진하면서 감소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돼요. 하지만 낸드는 4분기 대비해서 23년 4분기 대비해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상쇄시키죠. 그래서 영업이익이 얼마냐? 1조대를 회복할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고, 2분기에 2조대까지 회복이 될 거라고 전망하고 있고, 3분기 4분기 어때요? 계속 좋아집니다, 영업이익이. 매출 증가하는 건 당연한 거고, 연간 실적 추이 전망을 보시게 되면 23년도에 32조 매출이 24년도에는 63조 매출로 거의 2배 증가하는 걸로 나타나고요. 여기 이제 가장 큰 것은 아무래도 D램 쪽이 되겠죠. 그리고 영업이익이 23년은 아무래도 전체 이익은 적자였지만 24년 영업이익은 무려 12조를 찍을 거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고, 25년은 18조 예상하고 있는데 25년은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이건 생각하지 말고요. 24년도 영업이익이 12조만 찍어줘도 시가총액이 지금 100조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조정 나올수록 매력이 있는 거죠. 그리고 영업이익률도 19% 정도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요. 4분기 실적이 선반영되면서 주가가 올랐다가 조정이 나온다 그러면 이 조정이 오히려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기술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올 하반기를 노리는 중기적 관점의 투자자들한테도 좋은 기회가 되는 겁니다, 오히려. 자, 최근 수급을 한번 볼게요. 보시다시피 1월에 외국인 기관 수급이 좀 좋지 않습니다. 서로 주거니 받거니 했지만 전체적으로는 수급이 좀 부진한 모습이죠. 그건 우리 시장 전체에 대한 수급 부진이었으니까 충분히 이해가 되잖아요. 어느 정도 기술적 자리에서는 또 수급이 회복되는 모습도 보여줄 거고, 눌림목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오히려 기회는 더 된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차트를 통해서 주가의 위치와 전략을 생각해보죠. 최근에 하이닉스가 단기 쌍고점을 좀 찍었어요. 이 자리에서 단기 쌍고점을 찍고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자, 이 자리, 이 13만원짜리에서부터
자리부터 밑으로 내려오면 아주 좋죠. 자, 기술적으로 오랫동안 박스권을 만들었던 자리이기도 하고 일봉상으로 그림 찾기가 좀 쉽지 않으면 주봉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자, 주봉 보면 이미 이제 20년, 21년도에 강한 고점들을 형성을 했잖아요. 이 자리를 진입하니까 매물 소화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넘어서 가기 위해서는 모멘텀과 실적이 받쳐줘야 되잖아요. 미래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야 되니까. 근데 지금 그런 것들이 하이닉스는 나오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눌림목이 좋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지금 거래량이 부족하잖아요. 이렇게 강한 거래량을 수반했던 그런 모습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급이 부족하니까 당연히 매물 소화가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요 박스권 자리, 이 11만원에서 13만원 박스권 자리에 들어오면 떨어질 때마다 조금씩 분할 매수해서 중기적으로 가져가셔도 되고, 기술적 대응을 하신 분들은 떨어질 때 사서 반등해서 수익권에서 분할 매도해서 빠져나오고, 이거 샀다 팔았다 반복하면 되는 거니까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거고. 자, 하이닉스향 종목들을 매매하고 싶은데 종목 고르기 힘드신 분들, 또 AI 반도체에서 종목 고르기 힘드신 분들은 지난해 12월에 소개를 해드렸던 신한에서 나온 거죠. 소울 반도체 소부장 ETF. 역시 마찬가지로 조정권에 들어오면 매매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타이거 AI 반도체 마찬가지죠. 자, 이런 조정권으로 들어오면 매매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소개해드렸던 더전 비전 한번 보시면, 자, 단일가 거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종목이 추가 상승을 했습니다. 굉장히 가파르게 너무 상승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가파르게 그냥 가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조정이 나올 때만 수급 보면서 대응할 자리 찾아서 매매를 해야 되겠죠. 자, 단기적으로 너무 급등했기 때문에 고점에 고공전투 노리시는 분들은 요 자리를 노렸다가 고공전투 매매하시면 될 것 같고, 이런 종목들은 악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 떨어져도 단계별로 떨어지고 단계별로 반등하니까 그 전략대로 대응하실 분들은 대응하면 되겠죠. 자, 주봉을 보면 조금 더 깔끔하게 보실 겁니다. 자, 지난번에 주봉에서는 어땠어요? 장대 양봉이 나왔지만 다음 주에 급락을 해서 다 원위치로 돌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양봉이 두 개가 떴고, 두 번째 양봉이 아래 위 꼬리가 달린 양봉입니다. 변동성이 컸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면 어쩔 수 없지만 이렇게 꼬리, 이런 자리에 들어오면 매매할 기회를 찾아야 되는 거죠. 자, 이 꼬리의 저점 부분에서는 매매할 기회를 찾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오늘자 한 줄 요약. 2024년도 AI 반도체가 대세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지인이었습니다.